살 사람이 없어요. 똘똘한 한 채를. 집값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 즉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일단 상승하는 건 좀 어렵고. 자, 이런 이제 상황의 변화, 지금 보이는 거래량 급감을 만든 것도 사실 6.27 대책 때문인 건데,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일 텐데요. 정책 방향을 좀 전망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펼쳐나갈까요? 정부는 이렇게 새로운 정부잖아요. 뭐 정확하게 저희가 정부의 스탠스하고 정책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뉘앙스를 보면 집값 안정에 무게감을 좀 놓고 집값 안정이라는 건 여기서 해석하는 건 뭐냐면 집값이 하락해야 된다. 지금 과도하게 서울의 일부 지역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고 특히 투자나 투기 수요를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도 좀 갖고 있냐면 지금 시장이 막 대출로 이루어진 시장이었는데 대출을 딱 끊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 정책이 뭐가 나올까가 중요한데 뭐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거는 뭐 맛보기다.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은 어쨌든 시장 안정화 그리고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까지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정부가 종합부동산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80%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도 서울에 집 가지고 있는 친구들 저한테 뉴스 막 공유해 주던데 이 비율이 인상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많이 내야죠. 많이 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내면 네. 부담 되겠죠? 부담되겠죠. 부담되고. 부담되겠죠. 그러니까 부담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엄청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뭐 2, 30억 집을 갖고 계시니까. 근데 누가 부담을 겪냐면 또 새로운 수요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까처럼 막 대출 받아서 사야 되는데 집값이 높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이제 종부세까지 내라고 그래? 그러면은 수요가 더 빨리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내 집을 누가 사줄까? 이런 걱정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는 우리가 반포의 원베일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반포의 원베일리가요, 투자 목적으로 50%가 들고 있어요.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투자로 그 집을 왜 갖고 있겠습니까? 오를 거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벌려니까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돈은 언제 버냐고요? 올라야 벌죠. 올라다 보는데 올라서 팔아야 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나는 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네네. 근데 이렇게 살 사람이 계속 줄고 있어. 네. 그러면 나 누가 사주지? 이걸?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막 40억, 50억 원짜리를 2,000명이 사줘야 되는데 이런 시장의 불균형 일종의 사줄 사람이 점점 없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도 사실은 그런 어떤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려사항이 많아질 수 있죠.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앞으로는 주춤한다는 건가요? 뭐 끝난다는 거야? 아니면 계속되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똘똘한 할채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으로 계속 쏠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똘똘한 한 채일수록 수요가 더 빨리 주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똘똘한 한 채를. 대출도 안 되고 종부세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현금 있는 사람들이 사줄 거다. 아니, 현금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왜 삽니까? 돈이 돼야 사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이제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예측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토호자의 확대 가능성도 있나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 권한인데, 네. 서울시에서는 확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언제 발표를 했나요? 뭐 한 지난주 한 뭐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나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마포구나 성동구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뭐 토호제를 추가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대출 규제를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토호제보다 아까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토호제가 다시 재지정되면서도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건 토호제가 지정되나 안 되거나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호제가 뭐 재지정되거나 안 된다고 그래서 시장이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리거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래량과 호가, 뭐 실거래가, 기타 다양한 지표 중 가장 주목해야 되는 지표나 신호는 뭔가요? 일단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래량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게 추세적으로 줄 거냐.
제가 볼 때 이제 극대로 가면 1000건 미만도 가능해 보여요. 1000건 미만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집값이 막 크게 하락할 때. 네, 그때. 만약 1000건 미만으로 되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매물이요. 매물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아직까지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증가하는 게 속도가 빨라지거나 매물이 일단 증가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호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이 거래량과 그 다음에 매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매물은 증가하진 않았고 호가도 떨어지진 않은 상태. 근데 매물도 늘고 호가도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매물이 먼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수수는 호가가 떨어지는데 매물이 왜 증가한다고 제가 예상하냐면 수요가 감소하면 매물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돼 있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 매물이 쌓이죠. 근데 매물이 쌓이는 걸 보면 아까처럼 투자로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집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을 전 높게 보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에서 올해 기준금리 2번 정도 인하했더라고요. 금리 인하 하반기에 좀 더 본격화될 수 있을 텐데 이게 부동산 시장 전세 매매 수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이미 근데 뭐 6억 규제가 너무 세서 이건 영향이 별로 없을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야 되냐면 금리가 인하되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이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금리가 인하돼도 나 대출 받으러 갔는데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이게 안 되니까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전세는 조금 달라요. 전세 대출은 지금은 일단 어떤 총량 규제가 일부 들어갔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규제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전세 대출이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는 있어요. 특히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기간에서는 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죠. 지금 이게 6억 규제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서울 외 지역에서는 좀 괜찮겠지만 서울에서 투자율보다 내가 내 집을 진짜 사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못 사는 사람들도 그럼 좀 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정책 규제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도 지금 갑자기 좀 드네요. 근데 이렇게 정책을 나왔는데 갑자기 해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집값이 안정되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크게 올랐던 집값들이 떨어지는 걸 확인한 후에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거면 대표님이 올해 하반기랑 내년 수도권 부동산 집값 한번 예측 좀 해주신다면요. 이유를 한번 보자는 거죠.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수요가 줄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거래량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가격이 하방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고요. 거기다 대고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하락폭이 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산시장이 아까도 이제 가격을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자산시장은 항상 이렇게 또 크게 상승하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 특히 내년 초에 집값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좋은 말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본으로 볼 때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 즉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일단 상승하는 건 좀 어렵고 하락의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락은 폭은 뭐 어느 정도나 뭐 큰 조정일까요? 아니면 전 큰 조정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저희가 가격이 한번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얼마가 빠지냐면 실제 거래 가격으로 뭐 서울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한 10억 원 정도 됐는데 20% 정도 빠지거든요. 전 그 정도도 가능해 보여요. 평균으로 20%. 그래서 한 뭐 10%에서 20% 그때 사이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하락도 최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빠지면 정부도 규제를 조금 낮출 수도 있겠네요. 그건 좀 살펴봐요. 뭐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죠. 시가에 빠지면 더 이상의 정책은 안 나오겠죠. 근데 이 정책이 갑자기 또 없애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물론 뭐 제가 아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도가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세를 좀 보는 거죠. 원래 또 이제 증권사 계시면서 주식
쪽이 더 전문가셨나요? 사실 주식 애널리스트였죠. 주식 애널리스트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면 그 정부의 방향이 부동산에 있는 돈을 증시로 좀 옮겨서 증시를 코스피 5천으로 만들고자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가능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김 작가님이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나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돈줄이 끊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동성이 저는 어딘가로 가야죠. 주식시장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유동성이 이제 얼마큼 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런 폭이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의외로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이 유동성의 흐름을 볼 때 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없겠죠?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에 어쨌든 이렇게 규제가 많다 보니까 더 투자하지 못하는 돈이 이제 주식으로 간다는 건데 이 돈이 규모가 뭐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거 알 수 없겠죠? 알 수 없는데 말씀 이제는 드린 것처럼 표에서 보면 이제 50대 이상이 집을 팔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막대한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이 자기 자산 중에서 거의 80%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걸 팔아서 만약에 그게 한국의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의 주식이 예전과 없던 그런 어떤 그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뭐 지금 그냥 간망세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워낙 변동기니까, 자산시장에서 이제 변화기니까 이제는 일단 지금의 의사결정하기는 되게 힘들고, 대신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이런 변화라든지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내 집 마련의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 이렇게 선정해서 그런 지역에 대출을 이제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자산 규모로서 매입을 하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집값이 또 떨어지면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더 떨어질 걸 기대하면서 내 집 마련을 또 미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무주택자 분들은 집값이 오를 때 사요. 대출을 받아서. 그건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 불안하거든요. 불안은 행동을 일으키죠. 근데 반대로 무주택자분들은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예요? 더 떨어질 거라. 그렇죠.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는 뭔가 좀 다른 방식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저 아는 제 지인도 집값이 이제 오를 때는 못 샀거든요. 안 산 거죠. 잘한 거죠. 왜냐면 그 이후로 막 이제 21년 말부터 막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또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떨어질 거 생각해서 못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등하고 오를 때는 떨어질 가격을 봐서 못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폭등할 때도 못 사고 하락할 때도 못 사고 반등할 때도 못 사면 언제 그러면 이제는 그분은 집을 그냥 안 사시는 거죠. 너는 너무 타이밍을 재려고 하는 것 같다. 어느 타이밍에 그래서 사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시장에 또 변화가 오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또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거주하고 싶은 지역을 선정하고 자산과 대출 규모를 판단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타이밍을 완전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좀 내가 그래도 좀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지표라든가 내 집 마련 타이밍 언제로 좀 잡아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되게 빨라져서 그러니까요. 이제 예측하기는 되게 힘든데, 저는 올해 말부터 시장을 잘 한번 보시고 네. 그다음에 내년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빠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시장의 변화를 보는 거 관점 하나.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기준도 지키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집이 10억 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내가 8억 원이 떨어지면 내가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8억 원 떨어졌어. 근데 시장 분위기가 막 난리 났어. 그럼 안 사게 되죠. 더 떨어진다 막. 안 사게 그럼 안 사게 되자. 그런데 그럴 때는 나의 기준에 맞춰서 이거는 내 집 마련하시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아요. 절대. 폭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 밑에까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절대요. 어느 나라고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떨어졌다가는 뭐 시간의 차가 있겠지만 결국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는 어쨌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야 기대하면서 미루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에 오면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떨어지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게 전국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권 아니면 서울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지방 부동산 안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지방도 동일해요.
뭐냐면 떨어지면 다시 이제 속도의 문제고 정도의 문제긴 했지만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 거기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쵸.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죠. 뭐 지방의 일부 지역은 뭐 계속 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내 계획에 맞으시면 지방에도 내 집 마련하시는 게 맞다, 지금.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할 때, 늘 말씀하신 강조하신 거래량 있잖아요. 그쵸.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을 때 사는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떨어질 때 거래량이 좀 붙었을 때, 많이 늘어났을 때가 이제 사는 게 좋은 건가요? 거래량이 붙었을 때. 예, 떨어졌는데,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할 때. 증가해.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사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의 바닥권에 왔다는 거예요. 그 신호는. 그러면 그때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데 네. 보통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해도 저희는 그런 의사결정을 잘 못하죠. 왜냐면 가격이 안 움직이니까. 네, 그런데 먼저 거래량이 움직입니다. 요건 뭔가요? 그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집값이 떨어지면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22년도, 23년도에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락합니다. 엄청 크게 하락했죠. 근데 집값이 떨어지니까요. 정책 대출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집값을 다시 올린 원인이 됐거든요. 거의 100조 원이 시장에 유입되는데 대출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하나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면요. 그 집값을 예를 들어서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들이 또 항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구조적인 폭락을 또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있어서 계속 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우리나라 망해요. 어떤 분들이 야 집값 폭락론자 저보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안정론자. 근데 김 작가님 이렇게 집값이 계속 빠지면 우리나라 망한다고요. 그러면 집값이 빠질 때 지방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부양책도 나오잖아요. 미분양을 사주겠다. 그게 어떤 정부고 따라서 그래서 이런 요인도 하나 있다. 이게 엄청 오를 때도 이런 정부 정책이 나오고 지금 정책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전문가분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전망하고 맞추기가 더 힘든 게 정책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면 시장이 급변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대출 정책 같은 건 사실 예측하기 힘들었잖아요. 사실 주식은 막 정부가 뭐 규제라든 정책이나 해서 이렇게 시장 급변하기는 뭐 상법 개정이나 뭐 이런 건 가능하지만 뭐 밑으로 내린다든 위로 올린다 이런 식의 그거는 거의 힘든 영역이잖아요. 좀. 그래서 힘든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주식시장을 보면 그런 정책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뭐랄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정책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그리고 과거에 없던 정책이 도입되다 보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상법 개정 과거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자사주소가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이 도입된다니까 갑자기 막 하루에 막 상한가 가버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